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서울 최대 규모 집단 감염이 발생한 가운데 확진 환자 수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특히 확진 판정을 받은 콜센터 직원들이 서울과 인천, 경기도 광명 등 수도권 곳곳에 거주하고 있어 방역 당국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마스크 오부제 공적 판매로 일손 부족을 겪는 약국에 단기 인력이 지원됩니다. 일선 약국의 수요 조사를 거쳐 지원 인력이 투입될 예정인데 서울시는 공적 마스크 판매에 걸리는 시간이 대폭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확산과 국제유가 등의 영향으로 주요국 증시가 폭락한 가운데 우리 금융시장도 불안한 모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주식시장의 불안을 막기 위해 석 달간 국매도 제한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 세계 멸종위기종의 19%가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생태계에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는 건데요. 오늘 날씨학 개론에서는 기후변화와 생물종의 관계에 대해 알아봅니다. 평소에는 아무렇지도 않다가 유독 일어날 때 어지러움을 느낀다면 대부분 빈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빈혈보다는 기립성 저혈압일 확률이 높다고 하는데요. 내 몸 보고서에서는 기립성 저혈압에 대해 알아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확인된 서울 구로구 소재 콜센터 직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고 근무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영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홍보관리반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콜센터 업무상 직원들이 마스크를 쓰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콜센터 사례와 유사한 직장 내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재택근무와 유연근무제를 활용해달라고 사업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손영래 반장은 사업장 내 사람 간 간격과 밀집도를 최대한 떨어뜨리기 위해 유연근무제, 재택근무를 권고하고 이런 조치가 더 활성화하도록 각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인단체, 경제단체들과 논의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방역당국은 서울에서 가장 큰 집단 감염이 발생한 콜센터 건물의 거주민과 입주사 직원들을 상대로 선별 진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평소 많은 사람이 드나드는 건물인 만큼 이용자들은 불안감을 호소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바이러스라는 게 사실 이 정도면은 피하는 게 되게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짝수 중에는 분들 보죠. 엘리베이터 타고 그럴 때. 건물 자체가 되게 좀 특이한 구조라서 1층부터 12층까지는 오피스인데다가 예식장이 또 있어가지고 주말에 또 외부에서 손님들이 많이 오시거든요. 11층 자체는 항상 꾸준히 오는, 등기가 꾸준히 오는 곳이거든요. 사람들도 많이 만나고 하니까 일단은 이쪽에서 저만 업무를 진단하고 다 검사를 받으러 왔어요. 제가 봤을 때는 안 쓰는 분들도 많았어요. 앞으로 휴대폰이나 PC를 통해 공적 마스크 판매처와 재고 수량을 실시간으로 손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장석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차관은 정부 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관련 관계부처 공동브리핑을 열고 한국정보화진흥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협력해 공적 마스크 판매 데이터를 민간 기업에 제공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마스크 관련 데이터를 민간 기업에 제공하면 민간 기업은 이 데이터를 활용해 어느 판매처에 마스크가 얼마나 남아있는지 확인하는 앱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개방된 데이터를 활용해 네이버나 카카오 등 각종 포털과 개발자 커뮤니티 등 민간 개발자들이 다양한 앱 서비스를 신속하게 개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마스크 오부제 공적 판매로 일손 부족을 겪는 약국에 단기 인력이 지원됩니다. 서울시는 혼자서 운영하거나 일손이 부족한 약국을 중심으로 약국 2,500여 곳에 한 곳당 3시간짜리 단시간 근로 인력 1명을 14일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서울시는 서울시 약사회를 통해 수요 조사를 진행한 후 이르면 11일부터 지원 인력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서울시는 인력 지원으로 약국 한 곳이 공적 마스크 배분량 250장을 판매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 평균 150분에서 60분까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의 영향으로 마스크 오부제가 시행됐지만 매일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번 주 산발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높아지는 곳이 있어서 호흡기가 약한 분들은 주의가 필요한데요. 언제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쓰는 것이 좋은지 정혜윤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날씨는 맑고 공기는 포근하지만 시야는 뿌였습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크게 치솟은 겁니다. 경기도와 충남, 전북 지역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발령됐습니다. 노약자와 어린이는 외출을 자제하고 일반인도 호흡기 건강을 위해 KF 마크가 있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는 수준입니다. 반면 면 마스크나 재활용한 KF 마스크는 기능이 떨어져 초미세먼지를 막아내지 못합니다. 이번 주에는 2, 3일 정도 이 같은 초미세먼지 공습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질 정도로 악화하진 않겠지만 건강에 적신호가 켜질 정도는 될 가능성이 큽니다. 주 중반에는 약한 황사 가능성이 있고 이후 중국발 스모그와 대기 정체로 인해 산발적으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예상으로는 금요일과 토요일에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짙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보대로라면 목요일까지는 면 마스크나 재활용 마스크를 써도 됩니다. 하지만 금요일과 주말에는 대기질이 좋지 않다면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착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이 코로나19와 관련한 다양한 온라인 정보를 수집해서 디지털 기록으로 남기기로 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온라인 디지털 정보를 모으는 오아시스 프로젝트의 재난 아카이브 코너에 코로나19 메뉴를 열고 오는 16일부터 상황이 모두 종료될 때까지 관련 정보를 수집한다고 밝혔습니다. 오아시스 프로젝트는 지난 2004년부터 국립중앙도서관이 온라인에 디지털 정보를 수집하고 보존해온 프로젝트로 특히 재난 아카이브에는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와 2015년 메르스 유행, 2019년 강원도 산불 등 최근 37개 사건에 대한 17,875건의 재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국립중앙도서관은 또 IIPC, 즉 국제인터넷 보존 컨소시엄의 코로나19 국가별 웹 아카이브 컬렉션 구축 협력 프로젝트에도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충남대학교 수의과대학 서상희 교수 연구팀이 세포 배양 기술을 이용한 코로나19 백신 항원을 생산하는 데 처음으로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교수는 배양한 세포에 코로나19를 감염시켜 바이러스를 증폭시킨 뒤 정제 과정 등을 통해 감염력을 잃게 해 백신 항원을 생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단기적으로 병원성을 약화한 백신주를 공장에서 대량 생산할 수 있도록 하고 최종적으로는 스프레이 방식으로 코에 뿌리는 백신 개발이 목표라고 말했습니다. 연구팀은 동물을 대상으로 이번에 생산된 백신 항원의 면역성과 안정성을 확인할 예정이며 검증 작업은 최대 6주가 걸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가 수많은 생물에게도 커다란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세계 자연보전연맹에 따르면 전 세계 멸종위기종의 19%가 기후변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오늘 날씨학개론에서는 기후변화와 생물종에 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K웨더 반기성 센터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지난해 UN 보고서를 보면 지구상 800만 종 생물 가운데 100만 종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유가 인류에 의한 기후변화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가요? 약 한 50개국 145명의 과학자들이 인간의 끊임없는 소비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지구의 아주 미래가 상당히 암울하다 이렇게 얘기는 했죠. 예. 자, 이들은 저 지구상의 모든 생물종의 멸종률은 이미 지난 1000만 년 동안 일어났던 것보다 최근 와서 평균 수십 배에서 수백 배 이상 더 높아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양서류 같은 경우는 40%, 산호초 33%, 해양 포유류가 3분의 1 이상이 멸종 위기에 처해 있는데요. 2000년 이후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한국 산림 면적인 650만 헥타르 산림이 전 지구에서 사라지고 있거든요. 우리나라 산림 면적과 거의 같은 정도죠.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고서는 현재 상황에서 대책을 세우지 않는다면 지속 가능한 환경을 이루기 위한 목표를 전혀 이룰 수 없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제 2020년까지 훼손된 생태계의 15% 이상을 복원하자는 아이치 목표가 있거든요. 네. 이게 20개 중 4개만 제대로 지금 지속되고 있다고는 하죠. 네. 지속 가능한 환경을 하기 위해서는 설정된 목표 44개 중에 35개 정도가 달성이 어렵다는 것이죠. 아, 예. 그래서 이제 로버트 왓슨 IPBES 회장은 빠르게 악화하는 생태계가 인류의 위협이 되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자, 이것은 우리 경제의 근간, 또 식량 안보, 건강과 삶의 질을 잠식하는 결과로 이어졌다라고 말했죠. 네. 이렇게 서식지가 파괴돼서 우리에게 친숙한 코알라나 그리고 황제 펭귄 또 심지어 사자나 치타도 멸종 위기에 처해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이제 기후 변화가 생물들의 서식지를 파괴할 뿐만 아니라 개체수 자체에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기후 변화가 종의 생리적인 변화까지 이끌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이건 무슨 이야기인가요? 이제 멸종 위기종으로 알려져 있죠. 푸른바다 거북은 수컷 개체수의 부족이에요. 굉장히 줄어들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종족의 번식 자체를 위협받고 있다라고 하죠. 미국의 이제 해양대기청 등이 이제 호주 북동부 연안에 사는 푸른바다 거북을 조사해봤어요. 그래서 놀랍게도 어린 거북의 암컷 비율이 99%에 달했습니다. 아, 예. 푸른바다 거북은 온도에 따라서 성별이 결정되거든요. 이 푸른바다 거북 어미가 해변에 구덩이를 파고 알을 낳는데 이게 이제 알이 부화하는 동안에 모래 온도가 태어날 새끼의 성별을 결정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모래 온도가 약 20도에서 22도에서 부화를 하면 수컷이 되고요. 30도에서 35도에서 부화를 하면 암컷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부화 기간 동안 모래 등 주변 온도가 높을수록 알에서 암컷이 부화할 가능성이 매우 커진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1970년에서 80년대에도 성비가 좀 불균형했어요. 그 당시도. 그래서 암컷이 많긴 했지만 기껏해야 6대1 정도였다. 근데 이번 조사를 통해서 보니까 푸른바다 거북 성비를 갖다가 확인을 해보니까 북부 개체운의 경우 한 116대1 일로 예. 암컷이 절대적으로 많았다는 것이죠. 네. 자, 이러한 조사 결과를 기온 관측 자료에 비교해서 분석을 해봤더니 북부 개체군의 경우 지난 20년 동안 암컷의 숫자가 압도적으로 많이 태어날 정도로 기온이 높았다라고 판단하는 것이죠. 네. 자, 이러한 극심한 성비 불균형으로 조만간 이들 개체군에는 암컷만 남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부화하는 동안 온도가 높으면 부화율도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위험하다는 거죠. 그렇네요. 이런 기후 변화로 인해서 극심한 성비 불균형이 나타나고 있다면 이런 종의 생리적인 변화 때문에 멸종 위기는 당연히 가속화될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생존을 위해서 기후 변화에 적응해 가면서 살아가는 그런 동물들도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참 이렇게 기후 변화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성별 개체 수가 현격하게 차이 나면 결국 멸종으로 가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구아나 같은 파충류는 몸집을 줄여가면서 지금 적응을 하고 있어요. 네. 바다의 이구아나는 이제 몸통의 길이가 20%에서 지금 짧아졌다고 하죠. 아, 예. 이게 이제 싱가포르 국립대 제니퍼 셰리던 박사팀 연구인데 파충류 같은 냉혈 동물은 기온이 1도 올라갈 때마다 신진대사가 약 10% 증가한대요. 네. 그러니까 더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는 만큼 크기를 줄여야만 생존이 가능한 것이죠. 또 일부 파충류 같은 경우는 파충류 배아가 아래 그 내부를 돌아다니면서 변화하는 온도에 따른 극한의 열 조건을 완충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너무 춥지도 않고 너무 뜨겁지도 않은 이게 이제 골드락스 존이라고 그러는데 예. 이걸 그 스스로가 찾아낸다고 해요. 아, 네. 이제 골드락스 존은 경제학 용어로 너무 과열되지 않으면서 너무 식지도 않은 이상적인 경제 상황을 일컫는 말인데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배아가 스스로 가장 적합한 곳으로 스스로 이동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아가 알 안에서 그 스스로 가장 적당한 온도를 찾아서 이동한다라는 말인데 기후 변화에 생태계가 적응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중국 과학원의 동물학 연구소 연구진이 이제 호주 연구진하고 함께 연구했던 건데 이들은 다양한 온도 환경에서 중국 연못 거북입니다. 연못 거북의 아래 부하를 연구를 했는데요. 연구진은 일부 알의 경우 배아가 온도의 차이를 감지하지 못하도록 화학물질을 발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중국 연못 거북 배아가 골드락스 존을 찾는 능력을 제거해 버린 것이죠. 화학물질을 발라서 배아가 온도를 감지하지 못하도록 설계한 알에서는
부하는 온도 조건에 따라서 모두가 수컷이 되거나 모두가 암컷으로 부화를 했습니다. 예. 근데 수컷이나 암컷으로 부화하는 특정 온도에 맞춰 부화할 수밖에 이들은 없었는데 반대로 알레브를 돌아다니면서 둥지의 온도에 반응했던 배와 같은 경우는 대략 절반은 수컷, 나머지 절반은 암컷으로 부화했다는 것이죠. 예. 자, 이제 중국 연구진은 이런 중국 연못 거북이 연구 결과를 놓고 파충류가 지구 역사상 엄청난 기후변화에도 불구하고 살아남은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다라고 예. 주장을 합니다. 네. 그러나 문제는 기후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거북 종류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네. 자, 이제 우리가 기후변화에 더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생물종들과 같이 앞으로도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네, 동물들이 기후변화에 적응해서 생존하기를 바라지 말고 우리가 기후변화를 막고 더 이상의 멸종 위기를 줄이려는 그런 노력을 해야겠습니다. 네. 자, 이번에는 또 사막 메뚜기들 출몰로 인해서 전 세계가 비상에 걸렸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얘기인가요? 좀 심각하죠. 최근에 이제 동아프리카, 서남아시아 이쪽 전역에서 메뚜기 떼가 창궐 하고 있는데 이 메뚜기 떼는 동아프리카 전역은 물론 아라비아 반도를 거쳐서 인도와 파키스탄까지 번지면서 이제 닥치는 대로 이제 농작물을 먹어치우고 있죠. 예. 동아프리카 지역에서만 3,600억 마리의 사막 메뚜기가 집계되었는데요. 이게 이제 원인이 아프리카에 최근에 이례적인 폭우가 내렸어요. 예. 거기다 수온까지 상승하면서 어떻게 보면 메뚜기가 번식하기 좋은 고온다습한 환경이 만들어졌기 때문인데요. 예. 지난 10년 동안 인도양에서 사이클론의 발생 빈도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사이클론이 자주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기후변화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안토니오 구테레스 유엔 사무총장은 사막 메뚜기의 이런 출현은 지구온난화 같은 기후변화에 의해서 유발되었다 이렇게 밝혔죠. 현재는 이 메뚜기 떼가 중국까지 이제 위협하고 있는데요. 예. 세계식량기구죠. 이제 세계식량기구에 따르면 초기 실패한다면 앞으로 방역에 6월까지는 지금 메뚜기수보다 한 500배 이상 불어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했죠. 그야말로 정말 재앙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기후변화에 대한 문제 제기가 사실 어제 오늘 일은 아닌데 최근에 인류가 호주 산불도 그렇고 예. 여러 가지 기후변화로 인한 재앙을 몸소 겪고 있잖아요. 네. 이제 앞으로는 생태계가 아니라 인류를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대처를 해야겠습니다. 네, 오늘 맞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에서도 코로나19 감염이 빠르게 확산하면서 경제적 파장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 증시가 개장과 함께 폭락하면서 주식 거래가 일시 중지되는 서킷 브레이커까지 발동되자 백악관은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강태욱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뉴욕 증시가 개장과 함께 폭락했습니다. 다우존스와 나스닥 등 3대 주요 지수 모두 7% 안팎으로 급락했습니다. 이 때문에 개장 4분 만에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습니다. 이는 주가의 급등락이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15분 동안 매매를 정지시키는 제도입니다. It gives people a chance to sort of stabilize, get the buyers who are interested involved, sellers interested involved, disengage from the emotionality of panic mode and try and get a sense of really what's going on. 다시 거래가 재개된 뒤에도 뉴욕 증시는 여전히 7% 안팎의 폭락세를 면치 못했습니다. 이는 코로나19 확산 우려에 유가 파동까지 겹친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도 감염 확산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불안 심리를 키웠습니다. 열흘 새 감염자가 500여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20여 명을 뛰어넘었습니다. 하루 새 수십 명의 확진자가 생기는 현상이 가속화할 것이란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보건당국과 국무부는 연일 확산을 지적하면서 인파가 붐비는 장소를 피하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There is an increasing risk of disease, and the risk increases with age. People with serious underlying health conditions also are more likely to develop serious outcomes, including death. 특히 기저질환자나 노인 등의 장기 여행을 제고하고 크루즈선에는 타지 말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주식시장의 폭락 등 경제적 여파에 대응해 유급 병가와 중소기업 지원 등의 정책 옵션을 고민 중입니다. 미국의 경제 상황은 자신의 가장 큰 치적으로 내세우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백악관은 코로나19 사태가 경제 불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느라 고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강태욱입니다. 국제유가의 폭락으로 미국 셰일 석유 업체들의 비상이 걸렸습니다.
미 현지 언론에 따르면 미국의 셰일 석유업체인 다이아몬드백 에너지와 파슬리 에너지는 시추 활동 축소를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유가가 낮아 원유를 생산하면 손해가 나는 상황을 맞게 된 데 따른 것으로 석유 산업 전문가들은 다른 셰일 석유 기업들도 유사한 조처를 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 증시에서 셰일 석유 업체들의 주가 또한 수익 하락과 파산 위험을 반영해 급락했는데 아파치와 옥시덴탈 페트롤륨의 주가는 각각 54%, 52% 하락했습니다. 최근 불안 장세에서 공매도 거래가 과도하게 커지자 홍남기 부총리는 앞으로 석 달간 공매도 제한을 강화하고 거래 금지 기간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홍 부총리는 정부 서울청사에서 관계장관 회의를 열고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을 더 쉽게 해 거래를 제한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현재 진행 중인 관계장관 회의에서 시장 안정 조치로서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 제도를 일시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며 세부 내용은 오늘 장 종료 후 금융위원회가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폭락장에서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주로 이용하는 공매도 거래 규모가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사상 최대를 기록할 정도로 증가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현지 시각 9일 백악관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태스크포스의 언론 브리핑에 참석해 경제를 더 받치기 위해 매우 극적인 조치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블룸버그 통신과 워싱턴 포스트 등이 밝혔습니다. 또 현지 시각 10일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 등이 상하원 의원과 만나고 나면 오후에 기자회견을 열어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대한 내용, 매우 실질적인 구제책이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코로나19 발병자에게 유급 병가를 제공하는 패키지를 수용할 것임을 시사한 것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항공, 호텔, 크루즈 등 미국인들이 급속히 여행 계획을 취소함에 따라 고통받는 관련 산업에 대한 지원책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가 코로나19가 퍼지고 있는 이탈리아 북부 피에몬테주와 중부 마르케주에 여행경보 2단계 여행 자제를 발령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8일 발령한 북부 롬바르디아주와 에밀리아 로마냐주, 베네토주에 이어 이탈리아의 여행경보 2단계 지역은 모두 5개 주로 늘었습니다. 외교부는 이탈리아 확진자의 90% 정도가 이 5개 주에 집중돼 있다며 이 지역 여행을 계획한 국민은 신중히 재고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우리나라와 일본이 출입국을 사실상 전면 통제하면서 새로 비자를 받아야 하는 유학생 등 장기 체류자들의 불편이 현실화됐습니다. 한일 관계가 이처럼 삐걱대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일본과의 긴밀한 소통을 유지하며 상황을 관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일본이 한국인에 대한 입국 통제에 나선 첫날, 일본 비자를 발급하는 주한 일본 대사관은 평소보다 한산한 모습이었습니다. 이미 비자 여권을 받은 학생들은 9일 전에 들어가려고 하고 어저께도 한 학생 들어갔는데 들어가긴 했거든요. 무사히 9일 전에. 입국 통제 전 서둘러 일본행을 택한 경우도 있지만 간발의 차로 시기를 놓친 학생들은 걱정이 이만저만 아닙니다. 입학이나 개강일에 맞추지 못하거나 최악의 경우 아예 일본행이 막히게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뉴스 안 봤냐면서 그래서 거절당했습니다. 네. 잠정적으로 거절이라면서 언젠지도 말씀 안 해주셨어요. 언제 오라고도. 네. 저는 무작정 기다리다가 저희 학교, 제가 한국 학교도 개강한 후에 4월까지 연장을 해버리겠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저 같은 경우는 한국에 있는 학교로도 돌아가지도 못하고 일본에 있는 학교도 가지 못하는 상황이 돼버립니다. 무비자 입국 중단으로 관광객 대부분이 일본 여행을 접었고 신규 일본 비자 신청도 특수 목적의 몇 건뿐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한일 양국 교류가 사실상 끊어진 가운데 주 일본 한국대사관은 공항에 신속 대응팀을 파견했습니다. 우리 국민이 격리 등의 부당한 조치를 받는지 계속 살피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가운데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이번 조치가 전염병의 유입을 차단하기 위해서지 한일 관계에 영향을 미칠 의도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양국 외교당국 간 긴밀한 소통은 유지되고 있다면서 한일 수출관리 정책 대화 등 꼭 필요한 협의는 화상회의로 진행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우리나라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한 나라를 상대로
건강상태 확인서를 소지한 기업인에게는 예외적으로 입국을 허용하는 방안을 외교 채널을 통해 협의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이같이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6일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과 전화통화에서도 양국 기업인 간 필수적 교류를 위해 입국 제한 조치 완화를 요청해 검토해보겠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관계자는 섣불리 예단할 수는 없지만 신규 확진자 수가 점차 줄어드는 추세이고 우리 방역 역량에 대한 외신 평가도 긍정적이기 때문에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일단은 출장을 원하는 기업인이 대상이 될 것이고 확인서 발급 방법 등 구체적인 방안은 관계부처가 마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청와대는 이탈리아 등 최근 코로나19가 확산되는 나라에 대해 우리 정부는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으며 감염병 유입이 우려되는 나라에 대해서는 특별 입국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국이 한국과 일본 등에서 들어오는 입국자에 대한 검역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수도 베이징 공항도 일부 승객들에 대해 지정시설 격리를 시작했습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은 베이징 서우두 공항 당국이 한국과 일본, 러시아 등에서 오는 입국자들 가운데 베이징에 고정 주소지가 없는 사람들에 한해 모두 지정시설에서 14일 동안 격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주중 한국 대사관은 또 이들 세 나라 입국자들은 베이징에 주소지가 있더라도 공항에서 버스를 이용해 단체로 거주지까지 이동한 뒤 14일 동안은 집에서 격리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중국 상하이시도 한국을 비롯해 코로나19 상황이 심각한 지역에서 들어오는 입국자들을 거주 지역까지 단체로 이동하도록 한 뒤 14일간 자가 격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의 경우 병원이나 집 등 머물고 있는 곳에서 투표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확산 추세가 투표 당일까지 계속될 경우 일반 투표자들의 감염 우려를 줄여야 하는 등 남은 과제도 많습니다. 보도에 홍선기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진자도 다음 달 15일 치러지는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확진 판정을 받은 유권자에게 거소 투표를 허락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코로나19 확진자를 공직선거법상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격리 중인 코로나19 확진자는 정해진 기간에 미리 우편으로 해당 지자체장에게 신고하면 됩니다. 투표 장소는 확진자가 격리 중인 병원이나 생활치료센터, 자택 등 모두 가능합니다. 관계기관의 협의를 거쳐 거소투표 신고 방법 등을 마련하여 안내할 예정이며 유권자의 투표권 행사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도록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나 신고 기간 이후에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은 거소투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투표권 보장 방안은 마련했지만 선거 당일 투표소 운영 방법은 여전히 고민입니다. 투표자가 몰리는 시간에는 감염 우려가 클 수밖에 없고 이런 걱정이 투표율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관위는 투표소에서 체온을 검사해 열이 있는 사람은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또 좁은 실내에 많은 사람이 몰리지 않도록 입장을 제한하는 등의 대책도 마련하고 있지만 유권자들의 불안감을 얼마나 줄여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홍선기입니다. 사람 손에 지문폭만한 초소형 축전지가 개발되었습니다. 울산과학기술원은 전자부품에 장착해 전기를 저장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초소형 축전지를 개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잉크를 종이에 출력하는 것처럼 전지에 쓰이는 전극 물질 등을 부품 위에 찍어내 초소형 축전지를 정밀하게 만드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어 실제 칩에 이 초소형 축전지 36개를 연결함으로써 칩이 구동되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에 개발한 기술을 활용하면 좁은 기판 위에 전지를 고밀도로 집적하는 것이 가능하다며 웨어러블 기기 등의 분야에 폭넓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다 갑자기 일어설 때 머리가 핑하는 어지러움을 느끼신 분들 많으시죠? 이런 느낌을 받았을 때 빈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빈혈보다는 기립성 저혈압일 경우가 높다고 합니다.
네, 오늘 내 몸 보고서에서는 기립성 저혈압에 대해 한양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신진호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자, 평소에는 괜찮다가 유독 일어날 때 피가는 느낌을 받으면서 어지럼증을 느끼는 분들이 계시다고 하는데요. 이게 빈혈이 아니라 기립성 저혈압일 가능성이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가만히 앉아있다 일어났을 경우나 누워있다 앉았을 때 갑자기 어지럽다면 기립성 저혈압을 의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예. 기립성 저혈압은 서 있을 때 자세를 취할 때 또 앉았다 일어설 때 혈압이 급격하게 떨어지는 질환을 말합니다. 서 있는 3분 이내에 수축기 혈압이 20ml, 확장기 혈압이 10mm 이상 떨어집니다. 네. 이는 우리 몸의 자율신경계가 일어서는 상황 변화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해서 생기는 것인데요. 예. 단순히 어지러운 증상뿐만 아닌 다양한 증상이 동반되기 때문에 이를 가볍게 여기고 방치하시면 안 됩니다. 네. 통계에 따르면 자율신경 기능이 약한 노인이나 당뇨병, 파킨슨병 등 신경계 질환 환자에서 흔하게 나타납니다. 예. 기립성 저혈압은 평소 혈압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에 혈압이 높은 고혈압 환자한테도 나타날 수 있는데요. 원래 높았던 혈압이 정상 수준으로 떨어지는 상황이라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립성 저혈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는 사람에 비해 치매에 걸릴 확률이 높다는 연구 자료도 있는 만큼 증상이 있다면 병원에 내원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그냥 가볍게 잠깐 그 어지러운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치매에 걸릴 수도 있다라고 하니까 좀 적절한 치료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보통 기립성 저혈압하면 어지럼증이 가장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알고 있는데 다른 증상은 없나요? 말씀하신 것처럼 기립성 저혈압의 대표적인 증상은 어지럼증입니다. 어지럼증은 이제 가볍게 나타나기도 하지만 심할 경우에는 실신까지도 할 수 있게 찾아오기 때문에 그냥 단순한 어지럼증이라고 생각하면 좀 오산이시고요. 기립성 저혈압으로 인해 혈압이 100ml 미만으로 떨어지게 된다면 머리 등의 상체로 혈액순환이 떨어지니까 만성 피로감, 두통, 멍한 느낌, 균형 감각 이상과 같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기저질환 여부에 따라서도 매우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신체 반응이 느린 파킨슨병 환자들은 어지럼증으로 인해서 낙상할 수가 있고요. 심장 문제가 있는 환자들은 호흡곤란 증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증상이 다양하군요. 네. 자, 그러면 기립성 저혈압을 유발하는 원인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은데 대표적인 것들부터 설명해 주시죠. 우리 몸은 항상 지구의 중력을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일어서게 되면 혈액이 다리 쪽으로 급격하게 쏠리게 되고 혈압이 순간적으로 떨어지게 되는데요. 자율신경계는 이때 이를 감지해서 반사작용으로 다리에 있는 혈관을 즉시 수축시켜 줍니다. 이렇게 되면 혈액의 공급이 몸 위로 공급되면서 원활하지 못했던 심장으로 혈액이 잘 들어가게 되고 공급이 정상화되면 혈압이 더 낮아지지 않게 유지됩니다. 이런 자율신경 기능이 제대로 유지되지 않거나 또 자율신경 기능을 약하게 만드는 약물들이 기립성 저혈압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다고 할 수 있겠고요. 대표적인 질환으로는 자율신경 실조증, 당뇨병성 자율신경병증과 같은 그런 자율신경계 질환들이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비슷한 자율신경계 질환으로 기립성 저혈압이 나타나더라도 외부 요인에 의해서 다른 영향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식후 1시간 이내라든지 격한 운동을 한 이후에 한두 시간 이내에 그다음에 사우나를 하고 난 직후에 또는 땀을 많이 흘려서 탈수 상태에 빠져 있다면은 없던 증상이 새로 느껴지기도 하고 또 원래 증상이 있던 분들은 굉장히 심한 증상이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일시적으로 이렇게 기립성 저혈압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인가요? 예, 그렇게 없던 사람들도 외부 조건이 이제 탈수나 그런 혈압이 떨어지는 조건에 노출되게 되면 상당히 심한 증상을 느낄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우리도 가끔 쪼그려 앉았다가 일어나면 이렇게 어지러운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런데 보통 이런 경우에 우리가 흔히 빈혈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빈혈과 기립성 저혈압이 사실은 다른 질환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빈혈이란 말은 이제 특이하게도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는 말이고 일반인들께서 많이 쓰시는데 보통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머리가 핑하고 도는 어지럼증을 느낄 때 빈혈이라는 말을 사용하시고요. 네. 반면에 의사들은 적혈구에 혈색소가 부족한 특정 질환을 지칭할 때 빈혈이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예. 그래서 즉 같은 단어 빈혈을 전혀 다른 의미로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네요. 우리가 흔히 알기로 빈혈로 인해 어지럼증을 느낀다고 생각하지만 빈혈은 어지럼증은 사실 드물고 피로감이나 허약감이 주로 나타나는 질환입니다. 아, 예. 하지만 아직 많은 분들이 빈혈을 핑하게 어지러운 증상으로 생각하고 계시는데 의학적으로 봤을 때는 빈혈과 어지럼증 간에는 큰 상관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은 정말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셨을 것 같아요. 어지럼증은 곧 빈혈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별다른 연관성이 없었네요. 예, 자, 또 이 기립성 저혈압 외에도 저혈압 질환들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들인가요?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혈압이 여성 기준 100mm, 남성 기준 110mm 미만인 경우 저혈압으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중에서 이제 본태성 저혈압은 특별한 질환이 없는데도 저혈압이 계속 지속되는 경우를 말하는 거고요. 기립성 저혈압과는 다르게 연령층이 높지 않고 주로 사회활동이 왕성하고 활동량이 많은 젊은 층에서 많이 나타납니다. 아, 예. 또 고혈압은 동반하지 않게 되겠고요. 그때 혈압이 90mm 정도로 많이 떨어지지를 않게 되면 직접적으로 어지럼증 같은 증상을 느끼기보다는 혈압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율신경계 활동이 왕성해지기 때문에 주로 빈맥 증후군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래 서서 일하는 직업군을 가진 경우에는 오래 서서 계속 시간이 지속되면서 가슴이 많이 두근거리고 극도로 피로감이 나타나는 그런 증상을 심하게 호소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이 위에도 증후성 저혈압이라는 게 있는데요. 증후성 저혈압은 기저질환에 의해서 혈압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기저질환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원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혈압 자체를 치료하기보다는 원인 질환에 중점을 두고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앉았다 일어나는 그 기립성 저혈압과는 다른 질환들이네요. 앞서 기립성 저혈압이 치매 같은 다른 병으로도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가 병원에 가면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요? 기립성 저혈압이 의심될 때는 혈압을 측정할 때 보통 앉아서 2회 측정하고 끝나는데 이럴 때는 일어서서 1분마다 혈압을 계속 측정하게 되고 이때 20에 10mm 이상 감소하게 되면 기립성 저혈압으로 진단합니다. 검사할 때 보면은 평소에 느끼던 증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는데요. 만약 증상이 있다면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립성 저혈압 증상과 혈압 자체가 어떻게 연관되는지 입증하려면 최소 24시간 동안 혈압과 맥박을 측정하는 검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이때 증상이 아주 심하게 나타나게 되면은 기립경 검사라는 특수한 검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진단 후에 혈압을 높여주기 위한 약물 치료를 진행하거나 원인 질환 여부에 따라 상당히 다양한 치료가 진행되는데요. 특히 증상이 없는 경우라도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기립성 저혈압 환자는 꼼꼼한 약물 치료를 해서 부작용을 겪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고혈압을 가지고 있는 기립성 저혈압 환자인 경우에 약제를 사용해서 혈압을 잘 낮추게 되면 기립성 저혈압이 호전된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기 때문에 꼭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기립성 저혈압을 빨리 진단하고 치료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요. 가장 중요한 건 생활 속 습관을 통한 예방이겠죠. 어떤 좋은 습관들이 있을까요? 생활 습관으로 올 수 있는 병으로 고혈압과 당뇨병이 혈관 노화 또 신경 손상을 일으키는 대표적인 질환이기 때문에 세심한 관리와 이른 시기에 빨리 치료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신체 활동량을 많이 늘려주고 균형적으로 영양소를 섭취하면 기립성 저혈압을 예방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기립성 저혈압 환자 같은 경우에는 반신욕이나 족욕을 잘만 하는 경우에도 증상이 많이 악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뜨거운 물, 차가운 물 가릴 것 없이 이런 사우나나 족욕, 이런 반신욕 이런 것을 자제하는 것이 좋겠고요. 기온이 올라가는 여름에는 야외 활동을 하거나 뜨거운 곳에 오래 있을 경우에 어지럼증을 심하게 느껴서 실신으로 아예 진행될 수가 있겠고요. 의식을 잃을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는 아예 주변에 자리를 찾아서 쪼그리고 앉거나 누워버리는 게 차라리 낫겠고요. 탄력 밴드나 탄력 스타킹 등으로 다리, 허벅지, 골반 부위를 압박해 주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전체적으로 이 하지의 혈관이 확장하는 것을 좀 방지하는 그런 자세나 네. 상태를 유지하는 게 좋다고 볼 수 네, 있겠군요. 맞습니다. 좀 만약에 우리가 그 앉았다 일어날 때 심하게 어지럽거나 뭐 네. 이런 경험을 자주 겪는다면 간과하지 말고 병원을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상황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수화 통역사인데요. 수화 못지않게 구화, 다시 말해서 통역사의 입모양을 통해 소식을 접하는 청각장애인이 많기 때문입니다. 왜 마스크를 끼지 않느냐는 지적이 나올 때면 여전히 청각장애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 같아 안타깝다고 하는데요. 수화 통역사들은 이럴 때일수록 정부로부터 소외된 이웃에게 관심을 가져줄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사이언스 투데이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